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3권 혁명 전야 미국과 석유 그리고 자주. 박정희 포병학교장 시절 교육처장이었던 오정석 중령이 지금도 기억하는 교장 훈시가 있다. 그 요지는 이러했다. 위관 장교는 발로, 영관은 머리로, 장군은 배짱으로 일하는 겁니다. 위관은 항상 사병들과 더불어 먹고 자고 발로 뛰면서 일해야 합니다. 영관 장교는 머리를 짜서 자기 분야에 전념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상관에게 A안, B안을 제시한 다음 각각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저는 이런 이유에서 어느 안을 추천합니다 라고 건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관 장교는 전문가적 식견을 갖추어 참모로서 지휘관을 보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장군은 참모로부터 추천받은 안을 선택하는 결심을 한 다음 배짱으로 밀고 나가는 겁니다. 장군은 관리자이지 기능인이 아닙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엔 교장실에서 참모 브리핑 시간이 있었다. 한 달쯤 지나면서부터 참모들이 땀을 뻘뻘 흘리는 시간이 됐다. 박정희는 큰 소리나 욕설 없이 부하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이다. 예컨대 유류 현황을 참모가 보고하는 것을 조용히 듣고 있던 박정희는 이렇게 말한다. 이봐, 지난주엔 232드럼 남았다고 했는데 오늘까지 추가 소모가 없었는데 왜 잔고가 212드럼이 됐어? 20드럼은 어떻게 된 거야? 숫자에 대한 기억력이 너무 좋은 박정희의 질문에 대해서는 대충 넘어갈 수 없었다. 현황 파악이 부실했다고 자인하든지 박정희의 머리를 뛰어넘는 거짓말을 만들어야 했다. 이렇게 되니 한 달 후부터는 모든 참모들이 차트를 들고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기록하게 됐다. 거의 모든 참모들이 한 번씩 수모를 당했지만 수모를 준 교장을 존경하게 됐다. 박정희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주먹구구식이었다. 나중에 조국 근대화 작업의 행동 철학이 되는 박정희식 일처리의 핵심은 업무의 본질에 구체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포병학교는 논산훈련소에서 4주간 훈련을 받은 신병들을 포병단 자원으로 받아 4주간의 교육을 시키고 있었다. 이들은 운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했다. 운전교육용 닛산 트럭 15대가 있었다. 어느 날 박 교장은 오정석 교육처장에게 물었다. 신병들이 여기서 교육받아 나가면 전방에 배치되자마자 포차를 끌어야 하는데 실제로 신병들이 운전교육 때 핸들을 잡는 시간은 얼마나 돼요?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 교육장에서는 운전대 잡아보는 시간이 얼마나 돼요? 오중령은 알 필요 없는 것까지 묻는다고 생각했는데 곧 그것이 큰 의미가 있는 질문임을 알게 됐다. 조사를 해보니 신병들이 운전대를 잡아보는 시간은 1시간도 안 되는데 민간인은 면허를 받을 때까지 대강 15시간가량 운전 실습을 하고 있었다. 이 사실을 보고하자 박정희 교장은 다시 지시했다. 그러면 민간 차원으로 교육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추가로 필요한 교육기간, 차량, 유류 소모량, 그리고 예산이 얼마인지 산출해서 보고하시오. 오종석 중령은 추가 소요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올렸고 박정희는 육군본부 회의에 참석해 이를 건의했으나 성사되지는 않았다. 광주 포병학교장 박정희 준장은 1955년 4월 24일에는 학생대대 중대장 최충렬 대위의 결혼식 주례를 섰다. 학생대장 홍종철 중령이 박 교장에게 부탁해 이루어졌다. 박정희는 주례사에서 이북 출신인 최 대위가 가정을 가짐으로써 외로움을 덜게 된 것을 축하하며 동료들은 이 가정을 도와주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최충렬 대위에 따르면 박정희 교장은 미군으로부터 받아오는 비상식량 시레이션으로 아침 식사를 양식으로 만들어 장교들에게 제공했다고 한다. 다른 부대와 마찬가지로 포병학교도 후생 사업을 하고 있었다. 부대의 트럭들을 화순의 벌목업자에게 빌려줘 수입을 올렸다. 이 수입을 박정희 교장은 공개적으로 아주 공정하게 나눴다고 한다. 계급에 따라 차등이 있는 금액을 봉투에 집어넣어 참모들에게 직접 돌렸다고 한다. 트럭 임대료들 장작으로 받기도 했다. 박 교장은 이 장작을 연병장에 쌓아놓고는 배분 비율을 정해주고 장교들이 월동용으로 가져가도록 했다. 박정희는 포병학교에서 그 뒤 25년간 동반자가 될 당번병, 박환영 일병과 운전병, 이타관 상병을 만났다. 박일병을 뽑아 올린 것은 행정처 이낙선 소령이었다. 박환영은 말을 건네기가 힘들 정도로 무섭게 보이던 박정희가 알고 보니 그렇게 자상하고 따뜻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데 놀랐다고 한다. 박정희는 처음 2달가량을 박병사라고 부르더니 그 뒤로는 환영아라고 했다. 박정희가 고향을 물어 옥천입니다 라고 했더니 옥천이면 내 장인 알겠네 라고 했다.
박정희는 잘 만났다면서 퇴근길에 박환영 일병을 데리고 관사로 갔다. 관사는 넓고 낡은 일본식 목조 건물이었다. 응접실과 욕실까지 있으니 서울 고사북동 시절보다는 한결 좋아진 셈이다. 유경수와 그네는 당번병 박환영을 아저씨라고 불렀다. 뜰에는 서너 그루의 향나무가 자라고 있었고 그 아래엔 탁구대가 있었다. 박정희와 유경수는 일요일에는 탁구를 즐겼다. 박정희는 당번병을 결코 하인처럼 대하지 않고 식구처럼 대했다. 최근까지도 신당동의 박정희 사저 관리인이었던 박환영은 이렇게 말했다. 그분은 아무리 잘못해도 처음 한두 번은 지적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쯤 실수하면 그때는 납득할 만큼 따끔하게 나무라시죠. 저에게는 평생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도 없었습니다. 박정희는 그때 공작 담배를 즐겨 피웠고 커피를 좋아했다. 그리고 항상 책을 손에서 떼지 않았다. 박환영에 이어 운전병으로 뽑혀왔다가 11.6 사건 때까지 박정희를 모신 이타관 상병은 두 사람이 오랫동안 인연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인간차별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생전에 말한 적이 있다. 박정희는 술을 마시러 갈 때도 무작정 기다리게 하지 않고 몇 시까지 다시 오라고 배려해 주었다. 이타관, 박환영 두 사람은 관사의 한방에서 같이 기거하며 유경수가 해주는 식사를 했다. 광주의 육군포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박정희 준장은 휴일에는 사냥을 즐겼다. 당번병 박환영, 운전병 이타관을 데리고 무등산 기슭이나 송정리 근처 야산을 다녔다. 하루에 꿩을 서너 마리 잡았는데 돌아오다가 농민들을 만나면 나눠주곤 했다. 농민들이 농주를 대접하면 박정희는 마다하지 않았다. 박정희는 회식이나 야외 소풍 때는 부하 장교들에게 부부 동반을 강조했다. 자연스럽게 부하들의 가정생활을 파악할 수 있었다. 박정희는 부하들이 부정사건에 연루되면 처벌을 가볍게 해 재기의 기회를 주려고 애썼다. 이것은 그 부하들의 가정사정을 잘 파악하고 그런 부정을 저지르게 만든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포병학교에서 박정희는 5.16 거사 때의 주체 세력 중 한 축을 이루는 포병인맥과 인연을 갖게 된다. 행정처 보좌관 이낙선, 항공대장 이원엽, 학생대장 홍종철, 부교장 정인환, 교관 구자춘이 박정희 교장의 인격에 감복해 혁명 동지가 된 사람들이다. 홍종철 중령의 동서도 장교였다. 유경수는 장교를 남편으로 둔 자매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부러워 동생 예수를 장교한테 중매하려고 애썼으나 어머니 이경령이 군인 사위는 하나로 족하다고 말렸다. 박정희가 광주 포병학교 교장으로 있으면서 가슴에 새겨둔 사건이 하나 있었다. 미국과 석유, 그리고 자주라는 단어를 화두로 제공한 사건이었다. 그때 주한미군은 한국군과 민간 부문에 대한 석유 공급권을 독점하고 있었다. 미군은 기름을 들여와 코스코라는 회사를 통해서 민간 부문에 기름을 팔았다. 1954년 이승만 정부와 주한미군은 환율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었다. 당시 공식 환율은 1달러 대 180환이었다. 미군은 이를 1대 254로 올려줄 것을 요청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의 한화를 대여하고 있었다. 미군은 환율이 오른 다음 이 돈을 갚으면 득이 있기 때문에 한화 상환 기일이 지났는데도 갚지 않았다. 이승만 정부는 10월 1일 미군에 대한 한화 대여를 중단했다. 미군은 외출할 때 가지고 나갈 한화를 구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주한미군은 코스코를 통한 민수용 기름 판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군납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당시 우리 경제의 군납에 대한 의존도를 감안하면 이것은 일종의 무역 금지 조치였다. 미군은 한술 더 떠서 코스코를 거치지 않고 미군이 직접 기름을 내다 팔겠다고 위협했다. 이렇게 해서 역사상 처음으로 오일 쇼크가 한국 사회를 강타했다. 단유 20일째 신문 사회면에는 300여 공장 문 닫아 서울 시내 버스 운행 마비 상태란 아우성이 실리더니 한 달이 지나자 정부는 전시가 아닌데도 전시 생활 강조 기간을 선포하고 내핍 생활을 촉구했다. 11월 초 기름 부족으로 인한 버스 운행 중단 비율은 서울 70%, 경남 75%, 경기 50%, 경북 100%였다. 어선들은 기름을 구하지 못해 출어를 중단했다. 부산 어시장에 위탁 판매되던 생선이 4분의 1로 줄었다. 부산항에는 오도 가도 못하는 선박 200여 척이 묶여 있었고 목포에서는 집배원이 버스를 탈 수 없어 우편 배달이 전면 중단됐다. 고집센 이승만 정부도 기름에 힘 앞에서는 손을 들 수밖에 없었다. 미군 측의 환율 인상 요구를 들어줬다. 박정희는 이 단유 소동을 지켜보면서 석유 자급 없이는 국가의 자주와
독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박정희는 5.16 거사 뒤 가장 먼저 민족 자본에 의한 정유회사를 설립하려고 했다. 정유회사 설립은 젊은 장교들에게 민족주의적 열정의 한 상징이자 염원이 되었던 것이다. 이 상징물인 울산 정유공장이 민족 자본의 부족으로 결국은 미국계 석유회사 걸프와 합작하게 되는 과정은 자력갱생 노선에서 개방정책으로의 전환과 궤를 같이 한다. 1955년 박정희는 강원도 인제에 있던 5사단장으로 옮겼다. 박정희가 처음으로 전투부대의 지휘관이 된 것은 그에 대한 사상적 의심이 풀렸다는 뜻이다. 장도영 장군은 자신이 정일관 육군참모총장에게 자리가 비는 5사단장에 박정희 준장을 추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정희의 사단장 취임을 막을 수 있는 입장에 있었던 김창룡 육군특무부대장도 이 즈음에는 박정희의 전력 문제가 나오면 그런 사람 아니에요 라고 변호해 주었다. 정작 박정희는 교장 선생님 자리를 떠나는 것을 못내 아쉽게 생각하더라고 한다. 교육처장 오정석 중령은 이렇게 회고했다. 그분은 정말 훌륭한 교육자였습니다. 그분 스스로도 학교장이란 직책에 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장으로 발령을 받고 나서도 영전이어서 기뻐해야 할 텐데 한 1년만 더 했으면 하면서 섭섭해하더군요. 넓은 관사에서 편하게 살았던 유경수와 근혜, 근영, 유계수, 그리고 이경영, 이 5 식구에게는 다시 고생길이 시작됐다. 광주에서 서울로 이사할 때 가족은 일단 옥천으로 가고 당번병, 박환영과 운전병 이타관이 이삿짐을 기차에 싣고 청량리 역에 내렸다. 수화물 창고에 짐을 넣어놓고 누군가가 데리러 오기를 기다리는데 일주일이나 소식이 없었다. 두 사람이 의논해 이타관은 짐을 지키고 박환영은 인제로 가서 박정희 사단장을 만났다. 박정희는 매정하게 말했다. 다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뭘 했나? 박환영은 눈물이 핑 돌았다. 사단 헌병 부장이 나서서 노량진 역전에서 부엌도 없는 문간방 2개를 구해줬다. 2 줄병이 이사를 하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사단장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부하들을 보내줄 텐데 박정희는 이런 일에는 지나칠 정도로 결벽증이 있었다. 박환영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짐을 나르다 지쳐 퍼져앉아 우리 신세를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여느 사단장 같으면 부하들이 몰려나와 단숨에 해치워버릴 일을 2 사람이 하느라고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이사를 끝낸 뒤 허기가 져서 둘은 알아 누워버렸어요. 이타관은 솥을 걸 데가 없어 풍로를 사다가 냄비로 음식을 끓였다면서 사단장님이 참 너무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집이 좁아 들여놓지 못한 짐은 청량리 부근에 살던 김종필 중령 집 처마 밑에 갖다 놨다. 운전병, 당번병 2 사람은 판자와 거적을 덮어 부엌을 만들었다. 그런 뒤 옥천으로 연락을 해서 유경수와 가족들이 올라오도록 했다.